스페셜. 각계 전문가 특강을 통해 변화와 혁신의 21세기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뉴스레이더 스페셜. 오늘은 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인 윤순봉 박사의 21세기 디지털 유목민이 되자는 제목의 특강을 녹음 방송해드립니다. 21세기 디지털 유목민 되기 이런 주제인데요. 제가 목차를 보여드리면 첫 번째가 세상이 지금 단절적으로 바뀐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옛날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21세기 디지털 세상 이야기하고, 네 번째는 유목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 한민족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단절적 변화 이야기를 하죠. 현재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동물은 뭘까요? 사람이죠. 근데 혹시 개미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개미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동물은 우리 개미다. 사람은 지구상에 한순간 스쳐 지나가는 존재다. 왜냐하면 개미 나이가 1억 살이고 사람 나이가 300만 살입니다. 개미 나이 60살이면 사람 나이 2살이거든요. 개미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한때 스쳐 지나가는 존재다.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개미의 무게가요,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의 무게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영역과 개미가 살고 있는 영역이 틀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가 지구를 지배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개미는 벌써 우리 나이 2살 될 때 60년 동안 자기들은 살았는데, 작년 초에 지구상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까불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하는데 아마 저거 조만간 멸종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개미가 왜 이렇게 사람보다 오래 살까요? 사람보다 힘이 세지가 않습니다. 사람보다 머리가 좋지도 않습니다. 다만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한다는 거죠.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다윈의 이야기입니다. 지구상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종족은요, 가장 힘이 센 종족도 아니고 가장 머리가 좋은 종족도 아니고 환경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족이다 라고 종회기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요, 이 미래 환경, 우리 앞에 다가올 디지털 미래 환경이 어떤 식으로 바뀌고 우리가 이 환경에서 어떻게 적응을 해야 개미처럼 오래 지구상에서 존재할 것인가,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답부터 말씀드리죠. 저희들 다들 성질이 급하신 분들이니까 과거의 세상을 지배하던 원리는 대지독패입니다. 크고 빅, 만연하고 슬로우, 스탠드얼론, 독야청청하고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대지독패가 과거 산업화 시대의 지배 논리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지배 논리는 바뀌었습니다. 정반대죠. 이제는 큰 게 아니라 작아야 되고, 만연한 게 아니라 빨라야 되고, 독야청청하는 게 아니라 연결해야 되고, 닫아 걸어서는 안 되고 열어야 됩니다. 소속연계입니다. 이제는 스몰 스피드, 네트워킹, 오픈 열어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징기스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황무식한 집단이 아닙니다. 95년 워싱턴 포스트가 밀레니엄맨을 뽑았습니다. 천년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미치던 사람. 후보는 많죠. 콜럼부스, 마르코 폴로, 구텐베르크 많지만 답은 징기스칸입니다.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이미 800년 전에 오늘날의 가트 체제에 해당되는 동서양을 아우르는 자유무역지대를 만들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미 오늘날의 인터넷에 해당되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800년 전에 만들었다는 공입니다. 징기스칸이 세계를 지배했던 원리가 작고 빠르고 연결되고 열린 겁니다. 징기스칸은 작았습니다. 그 당시 전 세계 인구가 3억이었을 때 1억을 지배를 했는데요. 지구의 3분의 1을 지배를 했는데, 그때 몽고 기마군단 숫자는 역사책만 해도 작게는 5만, 많게는 20만인데 평균 잡아 10만을 잡으면 1당 100이 아니고 1당 1000입니다. 대한민국 5천만 인구가 500억을 지배하는 그 정도 파워를 발휘를 했습니다. 징기스칸이 지배했던 땅은요, 알렉산더의 2배, 히틀러의 3배, 나폴레옹의 5배입니다. 알렉산더, 히틀러, 나폴레옹을 다 합해도 징기스칸이 지배했던 땅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 당시 왔던 세계 평화를 저희들은 팍스 몽골리카나라고 부릅니다. 지금 미국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 평화가 오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당시 몽고인들이 세계를 지배했을 때는요, 아라비안 대상들이 황금 덩어리를 들고 4,000km를 달려도 도둑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의 완벽한 평화가 왔었습니다. 이런 징기스칸의 성공 스토리의 출발은 리더십입니다. 징기스칸의 리더십을요, 믹 예이츠라는 사람이 4E로 요약을 하는데요. 인비전, 이네이블, 에너자이즈, 인파워. 첫 번째, 징기스칸은 비전을 제대로 내걸었다는 거죠. 징기스칸의 어릴 때 이름이 태무진입니다. 태무진은 어릴 때부터 자기 종족들끼리 얼마 안 되는 식량을 뺏기 위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깃발을 내걸죠. 내 밑에 모여라. 우리 종족들끼리 서로 살육전을 하지 말자라는 비전을 내걸었습니다.
비전이 있으면 뭡니까? 비전을 실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능력을 갖추고 시스템을 갖추는 게 이네이블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자기 병사 부하직원들한테 나눠줍니다. 이게 에너자이저고요. 그리고 파워,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현장으로 떨어뜨려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인비전, 비전을 세우고 이네이블, 시스템을 갖추고 에너자이저, 에너지를 불러넣어주고 인파워, 권한 자체를 밑으로 떨어뜨려 준다. 이 네 가지가 징기스칸의 성공 요소입니다. 징기스칸은 작지만 강했습니다. 두 번째요. 징기스칸은 빨랐습니다. K 이꼴 2분의 1 자성. 이것도 고등학교 때 나오는 공식인데요. K. 운동 에너지라는 거는 2분의 1 곱하기 M, 질량 곱하기 V 속도. 징기스칸의 질량은 10만입니다. 10만을 가지고 K, 1억을 지배할 수 있는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V, 속도를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속도질이죠. 병산 사람당요, 말을 4마리 내지 5마리를 배급을 합니다. 왜? 저속도로 달리면서 갈아타기도 하죠. 징기스칸 군대는 병참 라인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끝에서 끝까지가 6,000km인데요. 이거를 병참 라인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200일이 걸립니다. 그 당시 냉장고도 없습니다. 상용을 하는 게 보루츠라는 게 있습니다. 보루츠는요, 1년 내내 소떼나 양떼를 들판에 이렇게 키웁니다. 살이 찌면 연말에 잡죠. 포를 떠서 게을에 말립니다. 2달 지나면 딱딱한 고기 덩어리가 되는데요. 이걸 절구에 넣어서 빻으면 미세한 가루가 되죠. 이거를 소나 양의 방광, 오줌통이 신축성이 크지 않습니까? 넣으면 이 보루츠 한 마리가 오줌통 2개 다 들어갑니다. 그럼 이걸 말에 넣고 달리다가 배가 고프면 물 끓여서 보루츠를 넣으면 훌륭한 고기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보루츠 하나를 만들면 병사 한 사람이 8개월에서 10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병참 라인 자체가 필요가 없죠. 그런 식으로 해서 카라쿠론부터 해서 전 세계를 지배를 해나가는 겁니다. 징기스칸의 첫째 아들 주치, 나그네가 징기스칸 죽기 6개월 전에 먼저 죽습니다. 주치가 지배했던 데가 지금으로 따지면 키예프하고 모스크바인데요. 카라쿠론까지 4,000km입니다. 그 급보를 전달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딱 열흘입니다. 다른 병사들은 달리기 시작하면 100일이 걸립니다. 근데 열흘 만에 주파를 합니다. 4,000km를요. 징기스칸은 빨랐습니다. 세 번째요. 징기스칸은 모든 걸 연결했습니다. 징기스칸의 네트워크의 하이라이트는 역전인데요. 자기가 지배했던 40km, 지구의 3분의 1을 40km마다 참을 두고 참에는 거미줄처럼 이렇게 연결망을 만듭니다. 거기에다 식량, 군량 및 장비를 비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참과 참 사이에는 파발이라는 연락병이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파발은 5km마다 달리는데요. 이거는 마치 미개국의 400m 릴레이 선수가 바톤 타치 하듯이 파발이 달리기 시작하면 옆에 밟고 있는 방울에서 방울 소리가 달랑달랑 들립니다. 그럼 5km 밖에 있는 파발은 말을 타고 준비를 하고 있죠. 전속도로 달려서 전통을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몽고말에 달릴 수 있는 최고의 속도를 전달해서 4,000km를 달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열흘 만에 주파를 하는데요. 이 파발들이 들고 다니는 이 신분증이 이 아메리카 마피아하고 비슷하게 생긴 게 이 패자입니다. 패자를 가진 사람은 참에 들러서 마음대로 식량 군량비를 이용할 수 있고 이거는 여권이자 비자고, 근데 이 사람들한테 절대 권한을 주는데요. 패자를 가진 사람 앞을 가로막으면 생사 여탈권을 줍니다. 목숨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가 정보 전달의 속도가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 지식 경영, 정보 경영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징기스칸은 800년 전에요. 정보의 전달 속도가 제국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걸 이미 알았습니다. 생사의 탈권을 준다는 것은 대단한 권리 아닙니까? 이거를 패전을 지진 사람한테 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보 소통에 대해서 엄청난 신경을 씁니다. 우리나라까지 이런 파발들이 있었습니다. 서울 북중에 있는 구파발. 이게 서울에서 출발하는 파발의 출발점이 구파발이고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파발제가 열립니다. 그때 파발을 기리는 거고요. 파발이 달릴 수 없는 데는 매를 보냅니다. 이런 송공매 발 밑에다가 전통을 달아서 산맥 넘어, 호수 건너, 강 건너 이런 데 송골매를 보내죠. 그런 흔적이 지금도 실크로드라는 흔적으로 남아있고요. 이 사막의 실크로드를 통해서 여행한 사람이 마르코 폴로입니다. 3대 쿠벨라이 칸 시절에 중국을 방문을 하죠. 방문을 해가지고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남기는데요. 이 사람이 걸어갔던 흔적은 이쪽이죠. 이쪽을 통해서 갔다가 중국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 백기를 통해서 돌아오는데, 동방견문록을 보면 백기를 통해서 갔을 때는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근데 이쪽 육로를 통해서 여행을 할 때는 아주 편하게 여행을 하죠. 그게 다 징기스칸이 만들었던 참의 흔적입니다. 징기스칸은 자기가 지배했던 모든 걸 연결을 했습니다. 네 번째요. 징기스칸은 열었습니다. 열린 인사를 했습니다. 로마는 적을 지배를 하면 총독을 보내는데 총독의 출신은 다 귀족입니다. 징기스칸은 적을 지배를 하면 천호장을 보내는데요. 천호장의 출신은 목수, 대장장이, 양치기, 목동, 말치기라도 영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다 천호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징기스칸의 오른팔.
야율 아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장자방, 군사니까 국무총리쯤 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몽고족 출신이 아닙니다. 그란족 출신입니다. 징기스칸의 왼팔, 자파르 코자. 이 사람은 몽고족 출신이 아닙니다. 아라비안 대상, 생목인 출신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통령 우리나라 사람, 국무총리 브라질 사람, 중앙정보부장 아프가니스탄 사람, 이런 식으로 사람에 대한 구분이 전혀 없는 겁니다. 타민족이라도 자기하고 손만 맺으면 누구나 다 중용을 하는 이런 개방성을 가져가는 거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삼성경제연구소 윤순봉 박사의 21세기 디지털 유목민이 되자는 제목의 특강을 듣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징기스칸의 개방성의 하이라이트는 학습 능력인데요. 저희들이 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가방끈하고 긴 거하고 생각을 하는데 가방끈하고 학습하고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학습이라는 거는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게 아니고 첫째, 내가 얼마나 무식한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남들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알아야 되고 세 번째, 그 갭을 인식을 해야 되고 네 번째, 끊임없이 그 갭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 학습 능력입니다. 징기스칸 군대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무식한 군대입니다. 자기 말이 없어요. 세계를 지배하고 나서 말이 필요하니까 위구르를 차용해서 갖다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기스칸은 자기 이름 넉 자를 못 써요. 그만큼 무식합니다. 그렇지만 징기스칸이 뛰어난 건 학습 능력입니다. 징기스칸은 적을 지배를 하면 남들처럼 약탈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챙기는 게 타민족의 기술자를 챙깁니다. 기술자를 챙겨서 회유를 하고 협박을 하고 중용을 해서 상대방 기술자가 갖고 있는 기술을 다 습득을 합니다. 습득을 해서 자기 거로 만들고 다음 전쟁에 그걸 다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징기스칸이 전쟁을 시작했을 때 갖고 있었던 거 무기라는 거는요, 동물의 뼈나 가죽으로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나중에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란의 니샤푸르를 공격할 때 보면 창 쏘는 기계, 노포, 화살 쏘는 대포, 불 붙이는 장치, 사닥다리, 요새로 따지면 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다 학습의 결과입니다. 공성전도 학습의 결과고 투석기 학습의 결과고 이런 것도 학습의 결과입니다. 처음에 투구, 철 다룰 줄 몰랐어요. 이런 게 모든 게 다 학습의 결과입니다. 활도 학습의 결과입니다, 이게. 이거는 사람 죽이는 거, 이거는 말 죽이는 거, 이거는 위협하는 거,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하게 만들죠. 징기스칸이 처음에 전쟁을 시작했을 때 갖고 있었던 칼은요, 직선칼입니다. 나중에 썼던 칼은 이런 휘어진 칼, 타타르 칼, 만곡도 휘어진 칼이거든요. 왜 이렇게 칼을 바꾸느냐 하면 이 직선칼은요, 기마전을 할 때 양자가 쫙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기마전에서 이런 직선칼을 가지려고 그러면 정확하게 적을 딱 찔러야 적을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타르 칼은요, 이 곡선이니까 가다가 서치만 지나가도 적을 해할 수가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무기 자체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말도요. 이 몽고족들은 마리에 태어나서 마리에서 죽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인데 몽고 사람들은 마리에서 1박 2일을 타고 달린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면 완전 거짓말 아닙니까? 말 타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뭐 제주도 같은 데 가서 1시간 타면 허리가 끊어지잖아요. 왜 그러냐면 말이 앞발 2개 뒷발 2개 가니까 따가닥 가면 허리에 이게 부담이 엄청나게 온다고요. 이놈들은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느냐 하면 말을 딱 봐서 종자가 좋잖아요. 그럼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조리머리 주법이라고. 이거는 뭐냐면 왼발 2개 오른발 2개씩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가닥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니까 이 진동이 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놈들은 1박 2일 말을 타고 달린다는 게 거짓말이 아닌 게 벌써 말 자체 종자를 개량하는 이게 최고의 기술입니다. 말을 걷는 방법 자체를 바꾸게 한다는 건 이건 엄청난 기술 아니겠습니까? 안장도요, 이렇게 뒤를 높이 만듭니다. 왜냐하면 말에서 자유자재로 이용하기 위한 거고, 등자라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이 사람이 말을 탈 때 발을 얹어 놓는 거 아닙니까? 이 등자가 왜 중요하느냐? 등자가 없는 군대는요, 말을 타면 말과 마찰을 할 수 있는 건 엉덩이밖에 없잖아요, 안장. 그러면 안장 위에서는 별로 마찰열이 없기 때문에 큰 무기를 다룰 수가 없어요. 큰 무기를 다루면 말이 떨어진다고요. 이 등자라는 거는 말을 탔지만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땅 위에서 서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효과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거운 무기를 다룰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등자가 있는 군대가 등자가 없는 군대가 싸움을 하면 등자가 있는 군대가 백전백승입니다. 이런 식으로 끝없는 기술 개발을 하고 남들이 우리보다 조금만 뛰어나다 그러면 무조건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징기스칸의 개방성이고 학습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은 모든 걸 열었고 배웠습니다. 자, 징기스칸이 세계를 지배했던 원리를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첫 번째 작지만 강했습니다. 두 번째 빨랐습니다. 모든 걸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열었습니다. 제가 800년 전 이야기를 했으니까 21세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1세기 역시 하이라이트는 기술입니다. 기술을 지배하는 기업이 세계를 지배를 하고 지수를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3차 혁명, IT 혁명 다 포함해서 테크놀로지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요새 테크놀로지 해가지고 IT, NT, RT, BT, ET, CT 저는 막 T자가 하도 골치가 아파서 이거 전체를 T 브라더즈라고 저는 부르고 있습니다. 기술 중에서 현재 저희들한테 가장 가깝게 다가오고 있는 기술이 디지털 기술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죠. 에브리웨어. 모든 곳에 칩이 들어가고 모바일. 공기라는 매체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태깅, 트래킹, 이동하는 건 다 추적을 할 수가 있고 센싱. 현재는 망막이 시큐리티가 가장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의 전자권은 사람의 성능이 500배까지 나와 있습니다. 카메라 온 칩스, 몰래 카메라. 그다음 GPS, LPS 벌써 핸드폰까지 들어가 있고요. 건강진단 장비, 제가 화장실에서 변을 보고 오면 자동적으로 당도를 체크를 해서 당이 높다 낮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요새 몇 가지 제가 재미난 거 보니까 이 치아 전화라는 게 최근에 개발이 되더라고요. 이제 핸드폰 이런 게 필요가 없죠. 뭐 길 가다가 갑자기 이빨이 다다다다 떨리면 여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치아 전화가 뭐 조만간 올 거다 뭐 이런 식인데 이거는 꿈이 아니고 목합 수준까지 지금 벌써 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요. 아주 재미난 게 이제 코그니트로닉스라는 걸 개발하는데 이 코그니트로닉스는 이런 겁니다. 사람이 뭔가를 생각을 하면 가는 뇌파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전달하려고 그러면 목을 통해서 목청을 가지고 상대방 기청을 때리면 기청에서 뇌파가 돼서 사람 머릿속에 가는지 않습니까? 근데 이 뇌파를 정기적으로 자극을 인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정기적으로 인식을 해서 모바일을 통해서 상대방 머리로 때리고 머리에서 다시 이 전자 자극을 뇌파로 상대방 머리 쪽에 간다 그러면 사람이 말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근데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건 사실 기술적인 측면입니다. 이거는 뭐 저희 같은 범인이 사실 알 필요도 없고 안락하면 사실 골치가 아파요. 이건 뭐 머리가 찌근찌근한데요. 근데 저희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야 될 거는 이런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서 이런 디지털의 진전 때문에 세상이 어떤 식으로 바뀌고 이 바뀌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적응을 해야 될 거냐 이거는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이 인해서 만들어진 가장 큰 변화 중에 한 가지가 소위 말하는 사이버 스페이스죠. 가상의 공간입니다.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 이메일 쓰시죠. 10억 인구가 이메일을 씁니다. 엄청난 대륙이 있습니다. 어디 존재합니까? PC 안에, 라인 안에, 선 안에, 서버 안에 존재하지 않지만 엄청나게 넓은 세상이 존재하는 게 사이버 스페이스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은 서로 가면 결국 마지막이 있습니다. 태평양이 나옵니다. 사이버 스페이스는 끝이 없습니다. 인류가 나갈 때까지 갈 수 있는 무한한 공간이 사이버 스페이스죠. 이런 사이버 스페이스는요, 먼저 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걸 저희들은 노드 점이라고 그러죠. 점과 점을 연결하면 선이 생기는데 이걸 저희들은 사이버 링크라고 그럽니다. 이 선이 중첩이 되면 면이 생기는데 이걸 저희들은 사이버 네트워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중첩이 되면 사이버 스페이스 공간이 생깁니다. 이걸 저희들은 가상 공간이라고 하죠. 근데 각 단계에서 일어나는 특장점들이 틀립니다. 이 특장점을 이해를 하셔야 우리가 디지털에 대한 적응성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요. 점 단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무어의 법칙이 작동을 합니다. 이 고든 무어라는 인텔의 창립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처리하고 보관하는 능력이 18개월마다 2배씩 늘어나지만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286, 386, 486, 펜티엄 1, 2, 3, 4로 올라가지만 컴퓨터 값은 더 싸지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게 무어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정보를 처리하고 보관하는 능력은 거의 코스트가 제로 가깝게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역시 그거의 매개체는 반도체고요. 그래서 이제는 큰 거와 작은 거에는 경쟁입니다. 옛날에는 큰 게 좋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 두 번째, 점과 점을 연결을 하면 선이 생깁니다. 이걸 저희들은 사이버 링크라고 그럽니다. 사이버 링크에서는 길드의 법칙이 작동을 하는데요. 이 양반의 선책 중에 텔레코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텔레, 멀다, 코점, 세상. 먼 거리를 가깝게 연결해주면 부가가치가 나온다 하는 게 텔레코점입니다. 이 사람이 만들인 법칙이 이런 겁니다. 커뮤니케이션 하는 능력이 12달마다 3배씩 늘어나는데 비용은 똑같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핸드폰 요금이 한 달에 30만 원이다. 이거 똑같은 양을 산다 그러면 1년 지나면 10만 원, 2년 지나면 3만 원, 3년 지나면 만 원, 4년 지나면 3천 원으로 떨어진다는 게 길드의 법칙입니다. 커뮤니케이션 하는 비용이 그 정도로 싸진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삐삐 차고 다녔을 때 번호 8개 받은 그 비용이나 지금 이거 가지고 뭐 게임하고 뭐 보내고 문자 보내고 비용 비슷하지 않습니까? 정보의 양은 벌써 수십만 배가 늘었거든요. 그 정도로 정보를 전달하는 비용이 점점 싸진다는 게 길드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먼 거리를 가깝게 연결하면 거리가 소멸이 되고 거리가 소멸이 되면 시간이 소멸이 된다는 거죠.
유비쿼터스라는 게 원래 종교학에서 나오는 용어 아닙니까? 하느님은 어디나 존재하신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 이걸 싹 따가지고 AnyX로 팔았죠. Anytime, Anywhere, Anyone, Any Device, Any Media. 어떤 시간이나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어떤 디바이스나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 이게 유비쿼터스라는 거죠. 그래서 MIT 같은 데서는 IT 프로젝트를 수체, 옥시전 프로젝트, 산소 같은 프로젝트. 사람이 산소를 호흡하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IT를 호흡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뭐 이런 좀 사기성이 농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자기는 프로젝트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텔레코점, 먼 거리를 가깝게 연결해주면은 거리가 소멸이 되고 시간이 소멸이 된다. 스피드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리양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당신이 이제는 크다 작다 가지고 시비 걸지 마라. 당신이 얼마나 빠르나 늦느냐. 이게 관건이다. 속도의 문제라는 거죠. 그 아프리카 밀림에 이제 두 사람이 탐험을 하는데 갑자기 앞에 이제 사자가 딱 나타났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열심히 도망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열심히 신발끈을 맨단 말이죠. 그래서 도망치는 사람이 야, 당신이 신발끈 매고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사자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니까 신발끈 매는 사람이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사자보다 빠를 필요 없다. 당신만 따라잡으면 사자는 당신을 잡아먹고 나는 도망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 반 걸음만 앞서면 됩니다. 크게 앞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선의 중첩이 된 면이 생깁니다. 이 면을 저희들은 네트워크라고 그러는데요. 이 사이버 네트워크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맥칼프의 법칙이 작동을 하는데 노드는 하나, 둘, 셋, 넷 늘지만 노드를 연결시키는 네트워크는 기하급수적으로 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 둘이면 네트워크가 하나지만 3명이면 둘이가 아니고 벌써 3개가 돼버리고 4명이면 곱하기 제곱으로 는다는 거죠. 그죠? 엄밀하게 따지면 제곱이 아니라 n 곱하기 n-1승으로 는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 네트워크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는다는 겁니다. 그 전형적인 제가 이금용 사장이 저번에 했던 옥션닷컴 같은 건데요. 옥션닷컴이 그 몇 년 전에 이베이한테 주식 50%를 1,500억에 팔았지 않습니까? 천하 이베이가 사기당한 것도 아니고 50% 1,500억이면 100% 3,000억이단 말이죠. 이금용 사장 사무실 가보면 이거 뭐 저건데 뭐 칸막이 몇 개 넣고 PC 몇 개 갖다 놓고 서버 몇 개 갖다 놓고 우리 전통적인 가치로 보면 재무적 가치가 그거는 뭐 50억도 안 됩니다. 이런 회사를 왜 이베이가 3,000억에 샀냐는 거죠. 그럼 나머지 2,950은 뭐냐? 하늘에서 갖다 버린 거냐? 아니라는 거죠. 옥션닷컴이 사이버 스페이스상에서 만들어 놓은 네트워크의 가치를 2,950억 인정을 한 겁니다. 벌써 네트워크를 장악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거죠. 그만큼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네트워크의 특징은요,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 하면 전통적인 우리의 링크 연결하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네트워크와는 개념이 틀립니다. 이 링크는요, 중앙이 있고 주변이 있습니다. 중앙은 지시를 하고 주변은 통제를 받습니다. 모든 것은 중앙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보는 중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거의 링크 시대입니다. 네트워크 시대는요, 중앙이 있고 주변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중앙이 될 수도 있고 누구나 다 주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노드와 모든 노드는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지시하지 않고 누구도 통제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아침 이메일 사용하시잖아요. 15억 인구가 이메일 사용하는데 누가 통제합니까? 통제 안 해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정보를 중앙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사용하시는 P2P 같은 거, 이 냅스터. 이 P2P가 뭡니까? 누가 중앙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P2P라는 건 복두방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펍데디라고 땅 치면 펍데디라는 거를 요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사람 중에서 4,000명이 이런 파일을 갖고 있다. 이건 아프리카에 있는 A라는 놈이 이런 파일을 갖고 있으니까 당신이 원하냐? 예, 원합니다. 더블 클릭하면 복두방하고 연결 끊기지고 아프리카에 있는 그 PC, 그의 PC에서 제 PC로 넘어오는 거란 말이죠. 헐리우드에 가면 남녀 간에 스캔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주로 누구를 중심으로 스캔들이 생기느냐? 라고 찍어보니까 스캔들의 한가운데 앉아있는 게 누구냐? 기네스 페트로입니다. 여자는. 남자는 디카프리오가 앉아있습니다. 요 두 사람이 스캔들이 항상 헙에 앉아있습니다. 헙에 들어가면 세상이 얼마나 좁느냐? 전 세계의 사람을 서로 연결시키는데 몇 단계만 연결이 될까? 이런 걸 미국 애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A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하나 딱 두고 당신이 손으로 전달을 해서 가장, 그러니까 이제 보스턴에 있는 B라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이 편지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전달하면 몇 단계 만에 전달이 될까라고 해보니까 처음에 실험하기 전에는요 50단계 내지 100단계를 전달해야 이게 전달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전 세계 인구를 연결하는데 6단계만 전달을 하면 이 편지가 전달이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6 degrees of separation이라는 겁니다. 이걸 또 참지를 못하죠.
또 우리가 연초에 실험을 하니까 대한민국은 얼마나 좁느냐. 3.6단계만 전달이 되면 넘어가면 다 전달이 됩니다. 그 제주도 정방에 있는 A라는 아줌마한테 A라는 편지를 주고 이걸 속초에 있는 전혀 모르는 사람 B라는 사람한테 전달하십시오 하니까 3.6단계마다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네트워크라는 게 이렇게 촘촘히 종으로 행으로 학연으로 지연으로 뭐로 우리는 뭐 네트워크는 다 동원을 해가지고 연결을 하고 있으니까 사이버 스페이스 상에서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전결을 할 거냐. 네트워크를 전결을 해서 연결을 하면 시너지가 나온다 하는 게 신호국 호점입니다. 자, 네 번째요. 그래서 이런 스페이스, 이런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면 이제 사이버 스페이스란 가상 공간이 나오는데요. 이 가상 공간에서는 네 번째 법칙, 붕괴 법칙이 작동을 합니다. 뭐가 붕괴가 되느냐? 조직이 붕괴가 된다는 거죠. 조직이라는 게 점점 의미를 잃어버린다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 로날드 코우즈라는 일종의 자파적 경제학자인데 지금도 시카고 대학에 있습니다. 이분이 뭐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냐면 거래 비용, 트랜잭션 코스트라는 걸 가지고 이제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 로직은 심플합니다. 뭐든 뭐 발명발견이라는 게 알고 보면 쉽단 말이죠. 근데 뭐 발견할 때까지 힘이 들죠. 이 사람은 이런 고민을 했어요. 지구상에 조직이 무지 많은데 어떤 조직은 왜 3명이고 어떤 조직은 30명이고 어떤 조직이 왜 30만 명이냐. 도대체 이 조직의 사이즈는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 조직의 경계는 어떻게 쳐지는 거냐. 이걸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얻은 답은 이런 겁니다.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우리 조직 내부에서 조달하는 비용하고 조직 외부와 거래하는 비용이 똔똔되는 지점이 조직의 경계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조직에 경리과가 있는데 1년에 30억을 쓴다 이거죠. 근데 똑같은 일을 3일 회계법인한테 아웃소싱을 하니까 30억, no. 30억 그래? 20억, 오케이. 그럼 우리 조직에는 경리과가 필요 없고 그만큼 아웃소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에서 조달하는 비용이나 외부와 거래하는 비용이 똔똔되는 점이 조직의 경계라는 거죠. 똔똔되면 뭐 이왕이면 뭐 여러 가지 노사 문제도 있고 하니까 우리 조직 내부에서 쓰마 하는데 밖에서 하는 게 20억이고 우리 안에서 하는 게 30억이면 이거는 조직이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아웃소싱이 되고 네트워킹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코우즈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왜 이게 디지털하고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트랜잭션 코스트가요. 디지털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은행에서 고객을 한 사람 처리하는데 창구에서 텔러가 처리를 하면 1불 7센트, 메일로 하면 78센트, 폰으로 하면 54센트, ATM으로 하면 27센트, 인터넷으로 하면 1센트가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비용이 107분의 1로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트랜잭션 코스트가 제로가 되면 지구상에는 조직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조직을 만듭니까? 조직화를 하는 게 조직화를 하지 않은 것보다 거래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사무실에 있을 때 흔히 하는 이야기, 야, 아까 그 서류 글로 보내서, 예, 그거 글로 보냈습니다. 알아듣잖아요. 남들 간에 이야기하면 아까 만드는 무슨 통계 자료를 뭐 어디 있는 누구한테 보냈냐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진단 말이죠. 조직이니까 이게 점점점 좁아지고 거래 비용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근데 만일에 트랜잭션 코스트가 제로라 하면 혼자 존재하는 거나 조직을 존재하는 거나 비용이 똑같다 하면 왜 힘들어서 조직을 만듭니까? 조직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물론, 근데 이론적인 이야기고 트랜잭션 코스트가 제로가 될 리는 없습니다. 제로가 될 리는 없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점점 조직의 기능, 조직의 역할, 조직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내가 지구상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만 우리 조직에서 하는 거고 남이 잘할 수 있는 것은 가감히 네트워킹, 아웃소싱, 얼라이언스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 역량 위주로 다져나가야지만 우리 조직이 존재할 수 있다. 이제는 조직의 의미, 조직의 형태 이런 게 점점 희박해진다. 그래서 조직이 붕괴가 된다라고 하는 게 로날드 코즈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결국 생기는 경쟁이 이제 컨테이너와 컨텐츠의 싸움인데요. 컨테이너가 뭡니까? 뭐를 담는 털, 형식 이런 거 아닙니까? 컨텐츠는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물, 실질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컵이 있으면 물컵은 컨테이너고 물은 컨텐츠입니다. 수출품이 있으면 수출품을 실어 나르는 통은 컨테이너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 컨텐츠입니다. 근데 컨테이너는요. 점점 부가가치가 없습니다. 이거 조만간 5만 원 합니다. 핸드폰 한때 이거 공짜로 나눠줬습니다. 단 조건은 컨텐츠를 사용하는 조건이죠. 자, 6개월 동안에 한 달에 15만 원 이상 쓰라. 그러면 핸드폰 공짜로 주마. 그랬잖아요. 그러면 컨테이너 공짜, 컨텐츠 돈 받는 거라는 거죠. 점점 이런 컨테이너 껍데기의 의미는 없어집니다. 점점 부가가치가 있는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 실질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 뭐냐 이런 거거든요.
가장 전형적인 껍데기가 뭡니까? 명함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도 컨테이너 세상에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장담을 하는데 5년 정도만 지나면 이제는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독자적이고 독창적인 컨텐츠를 얼마나 보유하느냐, 이게 내 딸의 시장 가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지, 내 명함에 이만의 간판이 뭐냐, 이거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조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물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의 시장 가치도 이제는 내가 이 조직에서 어떤 타이틀을 얻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조만간 이제 컨텐츠 경쟁에 들어가니까 남들이 확보하지 못한 독자적인 컨텐츠를 내가 스스로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 이게 시장 가치를 좌우한다는 거죠. 이제 컨텐츠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로지컬한 컨텐츠가 있고 감각적인 컨텐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로지컬한 컨텐츠입니다. A 꼴 B, B 꼴 C, 그래서 A 꼴 C다, 이거 아닙니까? 로지컬하죠. 이거는 지금은 학습의 대상이 될 것 같지만 조만간 지나면 이건 학습의 대상이 아닙니다. 러닝의 대상이 아니라 억세스의 대상입니다. 이 옛날에 생각해 보십시오. 저 어릴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고,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이고, 열심히 외우면 서울상대 서울부터 갔단 말이죠. 지금 그 의원은 바보 있습니까?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미국 수도 땅 때리면 워싱턴 딱 뜬단 말이죠. 이제는 러닝의 대상이 아니라 억세스의 대상입니다. 특히요, 지금은 인터넷 웹이 바보 웹입니다. 1세대 웹은 바보 웹인데요. 예를 들어서 다리라고 치면 책상 다리도 뜨고, 제 다리도 뜨고, 교각 있는 다리도 뜨고, 막 이래 뜨지 않습니까? 2단계 지금 사멘틱 웹이라는 게 나오니까 의미를 부여하는 웹인데요. 이거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자기 스스로 제가 다리라고 치면 내 주인이 누구냐, 학벌을 보니까 공대 출신이다, 건축 이런 거 좋아한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옛날에 찾았던 게 뭐다 해 스스로 교각이 있는 다리를 딱 내놓는다고요. 그럼 이제는 이런 로지컬한 것보다는 이제는 감성적이고 감각적이고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게 부가가치를 노리는 세상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우리가 지금 조직을 끼고 갈 때 남들과 무엇이 같으냐가 중요했습니다. 우리 조직에 원칙이 있고, 우리 조직에 틀이 있고, 그 안에 끼어 없고, 그 틀 안에 들어와야 좋은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이제는 경쟁력이 없는 거죠. 이제 키워드는 남들과 무엇이 같은가가 아니라 남들과 무엇이 다른가, 디퍼런스가 중요한 거고, 남들보다 얼마나 창조적이냐, 좀 헷갈리고 좀 헛소리를 하더라도 좀 튀는 이야기가 얼마나 나오느냐, 그리고 얼마나 이게 로지컬하냐가 아니라 얼마나 감각적이고 감성적이냐, 이게 우리 조직의 또는 내 개인의 부가가치를 창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컨테이너 껍데기 세상에서는 뭐가 중요하느냐, 생산성, 효율성, 마켓쉐어, 순혈주의, 충성도, 형식주의, 벤치마킹, 이런 게 중요한 세상입니다. 근데 조만간 다가올,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길어봐야 5년 내입니다. 5년 내에서는 이제는 남들과 무엇이 같으냐가 아니라 얼마나 개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튀고 리더십, 창조, 전략, 남들과 얼마나 아웃소싱, 네트워킹, 얼라이언스, M&A를 할 수 있느냐. 자, 왜 열리라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자, 몇 가지로 보시죠. 우리가 제3밀레니엄에 들어와서 나오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 보십시오. 세계화, 네트워크화, 지식창조화, 복합화, 상생화. 이 모든 것들이 열림이라는 전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열지 않고 세계화가 됩니까? 네트워크화 됩니까? 지식창조 됩니까? 복합화 됩니까? 상생화 됩니까? 모든 전제 조건이 연다는 거예요, 이게. 최근에 나오는 신학문들, 복잡기 이론,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구조주의, 시스템 이론, 네트워크 이론, 모든 전제가 열림입니다. 지금 최근에 하는 모든 학문들이 열림을 전제하지 않고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열면 10명으로서 100명의 힘을, 100명의 힘으로서 1000명의 힘을 알 수 있는 아주 간략한 방법이 연다는 거죠. 열면 남들한테 시장 가치를 뺏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시장 가치도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는 것도 두 단계가 있습니다. 양적으로도 열어야 되고 질적으로 열어야 됩니다. 양적으로 연다는 거는 문의 크기를 넓게 한다는 거죠. 작은 문을 더 크게 한다는 거고, 질적으로 연다는 거는 문의 크기는 같지만 들락날락거리는 유동량을 늘린다는 거죠. 그래서 문도 크게 열고 또 유동량도 많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연다는 겁니다. 너무 좀 골치 아픈 이야기입니다만 열리는 것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벽으로 따지면 거의 닫힌 단계라는 거는 감옥 같은 거죠. 다수 닫힌다는 것은 사무실 벽, 창문을 통해서 밖을 바라볼 수 있는 거. 요 정도는 어느 정도 포장마차 정도, 그죠? 문은 있지만은 찰자재로 들락날락거릴 수 있고, 요 정도는 이제 논두렁 같은 거, 경계는 있지만 누구나 쉽게 넘나들 수 있는 거. 지금 여러분께서는 삼성경제연구소 윤순봉 박사의 21세기 디지털 유목민이 되자는 제목의 특강을 듣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들이 꼭 짚고 넘어야 될 거는 어떤 조직을 보면 자기들은 열었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안 열린 조직이 있어요. 내부자 관점에서 열리는 게 있고 외부자 관점에서 열리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부자 관점에서 다 열리고 외부자 관점에서 열리는 게 좋죠. 두 개 다 닫아드는 건 닫아그린 건데 예를 들면 안에서 보면 닫혀 있는데 밖에서 보면 열린 게 있습니다. 이게 감옥 같은 거죠. 간수 입장에서는 열 수 있잖아요. 근데 제수 입장에서는 못 나가지니까 반대로 자기는 열었다 하는데 밖에서 보면 닫혀 있는 게 있습니다. 일본의 시장 개방 같은 게 그런 거라고요. 일본은 자기 시장을 미국한테 개방했다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보니까 기가 차거든요. 온갖 중간 사회적인 시스템, 물류 시스템 이런 거 가지고 꽉꽉 먹어 놓으니까 미국 제품이 수출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 자기는 열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밖에서 보면 닫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조직도 열었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밖에서 볼 때는 닫혀 있지 않는가? 그죠? 자, 디지털이 주는 네 가지 시사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마이크로코점, 작을수록 강하다. 두 번째 텔레코점, 먼 거를 연결해 시켜주면 시간의 단축 스피드가 나온다. 네트워킹 연결해주면 시너지가 나온다. 오픈, 열면 새로운 창조가 나온다. 자, 제가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800년 전에 징기스칸의 세계를 지배했던 원리가 소속연계입니다. 그죠? 21세기 디지털의 키워드가 소속연계입니다. 왜 키워드가 양자가 일치를 할까요? 조금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징기스칸이 800년을 미리 살았다? 뭐 이런 소설. 답은 그 연결고리에는 이 유목민이라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유목민이 징기스칸 군대고요. 21세기에 우리 앞에 전개될 미래의 세상이 정착민의 시대가 아니고 유목민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유목민과 정착민으로 나눌 수가 있고 지금으로부터 과거 300년 전까지는 지구의 대부분을 정착민이 아니라 유목민이 지배를 했습니다. 산업화 이후 정착민이 세계를 지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착각을 하고 있느냐. 정착민의 역사를 인류의 역사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착민은 역사를 종이에 기록을 하지만 유목민들은 역사를 바람에 새긴다. 그러니까 역사를 정착민이 기록을 했으니까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기록을 한다고요. 그럼 과연 정착민과 유목민의 차이점은 뭘까요? 정착민은 성을 쌓는 사람이고 유목민은 키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만리장성 서쪽 끝이고요. 가곡관으로부터 시작해서 동쪽 끝 산해강까지 이제 연결되는 거고요. 가장 많이 가시는 데가 이제 북경에서 조금 더 가면 있는 만리장성 8달령 아닙니까? 가보면 이쪽에 왼쪽에 모택동이가 만드는 장성에 오르지 않고 장보라 하지 마라. 이쪽에 이제 폼나게 만들어 놨거든요. 뭐라 해야 되냐면 달에 가서 육안으로 지구를 쳐다보면 유일하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인공 구축물이 만리장성이다. 이렇게 이제 폼을 잡아놨다고요. 오케이, 좋다 이거죠. 거꾸로 생각하면요. 얼마나 저 만리장성 너머에 무슨 종족들이 살았으면 800년에 걸쳐서 수십만 명이 죽으면서 만리장성을 쌓았겠습니까? 지금도요, 톤유쿠크에 가면 최근에 나온 비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을 쌓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 끊임없이 길을 만들고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길의 개념도 틀립니다. 정착민들은 길이 있으면 간다는 거고 유목민들은 내가 가다 보니까 길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실크로드는 로드가 아닙니다. 점과 점을 연결하는 건데 자기가 부지런히 가다 보니까 만들어진 게 길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착민, 유목민, 이 유목민 사천하 이걸 떠돌아다니는 게 뭐가 좋으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300년 전까지 하더라도 특사 문명을 빼고는 상수도 하수도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상하수도 시설이 없는 정착민의 삶이라는 것은 대주리하고 똑같습니다. 자기 변을 자기가 밟고 사는 거거든요. 베르사유 궁전에 가면 없는 유일한 게 화장실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많을 때는 3만 명까지 이게 궁궐에 살았다 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대소변을 안 봤습니까? 봤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했느냐? 왕은 요강을 사용을 했고 남자들은 이 뒷골목에 가서 그냥 슬쩍 받고 여자들은 치마폭 안에 이동식 변기를 달고 다녔다는 거거든요. 프랑스의 향수가 발달한 이유가 그거라는 거거든요. 이동식 변기 때문에 발달했다는 거거든요.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화장실이 없는 삶은 대주리하고 똑같은 거죠. 최근에 뜨는 민족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아일랜드, 싱가포르, 스위스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땅이나 바다를 통해서 이동하는 민족들입니다. 네덜란드 무적함대, 이스라엘 3,000년 헤매는 민족, 스웨덴, 바이킹, 핀란드는 훈랜드입니다. 훈족입니다. 지금도 핀란드에 가면 어린애들 엉덩이에는 몽고 반점이 나오고 핀란드의 말을 우수는 우랄타의 어종입니다. 나는 밥을 먹는다 주어 목적어 동사거든요.
중국이나 미국은 나는 먹는다 밥을이지 않습니까? 스위스 헤매는 민족들이거든요. 최근에 뜨는 민족들은 다 헤매는 민족들입니다. 천하를 헤매는 거예요. 땅이나 바다를 통해서. 자크 아탈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21세기에 살아가는 인류의 운명은 유목민이다. 방랑할 수밖에 없다. 돈 많은 사람들은 돈수로 방랑을 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돈벌로 방랑한다. 왜 멕시코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담을 넘어서 미국으로 가느냐. 또 동남아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구박을 받으면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그렇게 난리를 치느냐. 또 배운 사람들은 가리키로 못 배운 사람들은 배우러. 우리나라의 기러기 아빠가 왜 그래 많습니까? 배우러 떠나기 때문에 유랑하기 때문에 방랑하기 때문에 기러기 아빠가 많은 거 아닙니까?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누구나 다 방랑하고 유목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자크 아탈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크 아탈리는요. 유목을 하고 이동을 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 가벼워라. 소유를 하면 안 된다. 몸을 가볍게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 자유를 해야 된다. 뭔가에 구속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타인을 환대를 하라. 타인을 환대하지 않으면 언제 적이 돼서 뒤통수를 때릴지 모른다. 그리고 항상 사주 경계를 하고 늘 접속되라. 오아시스와 자기 종족과. 그리고 파괴 정신을 지녀라. 노마드라는 말은 프랑스 말로 함께 나눈다는 뜻입니다. 유목민들은 모든 걸 함께 나누거든요. 공유를 합니다. 개인이 없습니다. 나눈다는 게 노마드고 그게 유목민입니다. 그런 식으로 파괴 정신을 지니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5번째. 우리 한민족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당군의 한 핏줄, 이거 거짓말이고, 실제 그 인류학적으로 쭉 분석을 해보면, 남반기 몽골리안이 20%고, 북반기 몽골리안이 80이거든요. 이 얼굴은 어떤 피를 갖고 있느냐 하면, 남쪽에서 배를 타고 쌀 농사를 가져온 우리의 조상의 얼굴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농사 짓는 용어 중에서 많은 것들은 인도나 버마나 태국에 가면 같은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특히 이제 김해 같은 데 가보면 가야국설화 해가지고 허씨들, 혹시 허씨 계십니까? 그 부분 이제 그 김수랑의 왕비는 인도 아요타궁의 왕녀였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쌍문 그림 이런 것 보면 전부 다 남쪽에서 배를 타고 쌀을 가지고 온 이런 흔적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거고 이게 이제 한 20%고 이 얼굴은요. 전형적인 북반기 몽골리안 얼굴입니다. 이 카스피의 우라라타에 가면 겨울에 영하 50도 40도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옷을 입어도 얼굴을 내놔야 되는데 얼굴을 통해서 몸의 열이 많이 뺏겨요. 그러니까 몸의 열을 작게 뺏기도록 얼굴이 진화가 된다고요. 어떻게 진화가 되느냐 하면 눈이 작고 쭉 찢어집니다. 그리고 코가 작고 코가 낮고 콧구멍이 좁아지고 입술이 자꾸 두툼해져요 이게. 그리고 눈 위에는 아까 쌍꺼풀 말씀을 하셨는데 몽골리안 아이폴드라고 그래서 지방질이 아주 짙게 낍니다. 왜? 눈을 통해서 몸의 열이 밖으로 많이 발산되거든요. 그 여자분들이 쌍꺼풀 수술할 때 눈에 지방질을 제거를 하고 쌍꺼풀을 만들잖아요. 지방질이 많을수록 북방배 피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선조들이 과거에 추운 데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북방기 얼굴이거든요. 거의 80%가 북방기입니다. 북방기에서 내려오는 말이 칸이라는 용어인데요. 이 오랄랄타 여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언어가 칸입니다. 칸, 한. 그러니까 징기스칸 할 때 한. 어떤 데다 뛰어나다, 우수하다, 추장, 족장 이런 게 칸이고요. 대한민국 할 때 한. 그다음에 사만, 마한, 진한, 변한할 때 한. 이런 게 다 칸입니다. 이런 게 우리 핏줄 속에 있는 그런 이런 칸 또는 유목의 인자가 남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그렇지 않느냐. 방구석에 앉아서 너다하게 앉아있는 게 좋아하지 않느냐라고 많은 분들 이야기하시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 인자 속에는 유목인자가 살아있어요. 이게 지난 몇백 년, 조선시대 몇백 년만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사람들 다 말 타고 다녔습니다. KBS 왕건 프로 같은 데 보면 왕건이가 전쟁 나가면 이제 그 부인이 나타나서 칼 차고 나가지고 저도 전쟁터에 갈렵니다. 그러니까 왕건이가 말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여자들도 다 말 타고 다녔고 여자들도 전쟁터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안방에 있어야 되고 뭐 양반들은 서서 뭐 세수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양반 자세해야 되고 이런 거는 지난 몇백 년 조선시대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 4천 몇백 년을 우리는 다 유목민이고 이동민으로 살았어요. 그런 핏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핏줄을 지금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이거를 젊은 애들이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징들 보십시오. 전 세계 디지털 사이버 전 세계 1등 아닙니까? 이걸 도대체 뭐로 해석을 합니까? 신제품 나왔다면 초고속 반응, 그 다음에 이게 우리나라 초고속 인터넷 비용률이 세계 1등인데 2등하고는 더블 차이입니다. 얼리 어댑터 우리나라 전성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새 거 나오면 안 써보고는 못 빼깁니다, 이게. 휴대폰 보십시오. 노키아 13개 낼 때 모토로라 31개 냈고 우리나라는 85개 냈는데도 신제품 빨리 내라고 난립니다.
요새는 네티즌이 아니라 노티즌 군단까지 나오고요. 자, 이제 1년, 재작년이죠. 재작년 말에 있었던 소니의 그 유명한 보라돌이 논쟁 보십시오. 소니가 이제 800만 화소 처음으로 출시했지 않습니까? F828을 냈단 말이죠. 냈는데 전 세계 동시 출시인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애들만 난리가 났습니다. 요 보라색, 소위 말하는 보라색 수차 현상. 이걸 가지고 얘들이 보라돌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이 보라돌이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게 푸른 부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보라돌. 이거 다 나타나는 겁니다. 웬만한 카메라는.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이걸 가지고 참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DC사에 한때 많을 때는 300명이 들어가서 글을 올리고 글 하나당 평균 댓글이 300개가 붙었단 말이죠. 그럼 10,000명이 들어가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고도 분을 참지를 못하니까 소니 코리아를 공격하고 소니 자판을 공격을 해서 소니 자판 사이트가 두절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뒤늦게 이제 소니가 반성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부품 뭐 회수하고 뭐 심한 거는 다시 물러주고 환불을 해주고 나서 결정적인 걸 내린 게 소니가 뭐라고 전력적 판단을 했냐면 이제는 전 세계 동시 출시가 없다. 신제품이 나오면 반드시 서울에 갖다 놓고 서울에서 테스트를 해서 성공을 하면 전 세계 나간다. 쉽게 그렇게 바꿨습니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매니아 세계 흡수율은 세계 최고입니다. 전 세계 1등을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고요. 쭉 내려가면 초고속 사용자 전 세계 1등이 코리아텔레콤이라는 회사고요. 인터넷 뱅킹 세계 1등이고요. 이지비사 마인드 세계 1등이고 인터넷 사용자 세계 3등인데 아이슬란드 이건 나라 몇십만 나는 나라고 스웨덴하고 우리나라는 입장이 틀립니다. 북구는요. 재미로 인터넷 쓰는 나라가 아니에요. 북구는 왜 핸드폰이 북구가 이게 왜 발전을 했냐. 노키아, 에릭슨 이런 게 왜 세계 1등, 2등, 3등을 하느냐 하면 북구는 겨울에 눈이 오면 3m, 5m씩 옵니다. 그 애들은 이 핸드폰 있기 전에도 옛날에 집에 이만한 워키토키가 있었어요. 무전기가. 왜 교통이 두절이 되고 하면 자기들은 무전기로 연락을 해서 세일기 와서 식량을 떨어뜨리고 이렇게 자기들은 생존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노키아 보십시오. 핸드폰 보면 얼마나 촌스럽습니까? 걔네들은 핸드폰의 목적이 이쁜 게 아니에요. 살아남는 목적입니다. 시력을 추구를 하죠. 우리 핸드폰은 뭡니까? 젊은 놈들, 이동하는 유목민들의 장식품이고 장난감이 우리 핸드폰이거든요. 핸드폰의 컨셉이 틀려요. 젊은 애들 핸드폰 없으면 못 논다는 거지. 그것 때문에 죽는 애들 누가 있습니까? 목적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스웨덴하고 이런 저 북구에 핀란드 같은 데가 인터넷이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거 빼면 전 세계 우리가 1등입니다. 인터넷 학습 기반 세계 5등인데요. 이거 아마 설문조사 잘못했을 겁니다. 아마 1등일 겁니다. ISP 세계 1등, 국제정보올림피아드 세계 1등.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우리 인자 속에서는 유목 인자가 살아 움직이고 이게 디지털 스페이스,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데 와서 우리 애들이 무한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프리드만 잘 아시죠? 플리츠상을 2번이나 탔는데요. 프리드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행동은 대단히 민첩하다. 만일에 인터넷으로 무장을 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포들과 연결한다 그러면 이른바 사이버 부족, 사이버 트라이브로 재탄생을 하는데 사이버 부족이 뭐냐? 스피드와 창의력, 그리고 기업가적인 재능, 엔트러프리너십,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겸비한 집단으로서 미래에 엄청난 부를 창출할 것이다. 라고 벌써 2000년에 예견을 했으니까 벌써 뭐 책 쓴 거는 1990년 7년이나 8년쯤 됐을 텐데 벌써 7, 8년 전에 이렇게 예견을 했고 우리나라는 벌써 이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미 사이버 스페이스에서는 우리의 젊은 딸들, 아들들이 뭐 엄청난 속도로 세계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속도로 지금 뭐 급한 속도로 지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세계 우리가 얼마나 지배해 나갈 거냐. 이거는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저희들 기성세대, 저까지 포함한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Why not?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훨씬 더 유목민이 돼야 된다. 우리 핏줄 속에 있는 이런 유목인자를 어떻게 현실 세계에서 실현할 거냐. 그래서 결국은 유목민의 키워드는 4가지라는 거죠. 지금보다 더욱더 훨씬 더 작아져야 된다. 작고 강해져야 되고 더욱더 빨라져야 되고 모든 걸 안팎으로 연결을 해야 되고 다 개방체제로 들어야 됩니다. 소, 속, 연, 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키워드가 이 소, 속, 연, 개입니다. 뉴스레이더 스페셜. 지금까지 삼성경제연구소 윤순봉 박사의 21세기 디지털 유목민이 되자는 제목의 특강을 녹음 방송해드렸습니다. 뉴스레이더 스페셜은 인터넷 www.noconnews.co.kr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